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세계의 이런 일이 빅세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네, 빅세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외신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으로 검색하시고 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를 보 이번 주 분석 주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국내 뉴스 중에서 이제 외교 관련 기사가 한 38,529건으로 지난주보다 한 5천여 건 줄었지만 네. 여전히 뭐 8,000건 정도였는데 이번에 눈에 띄는 급상승 키워드는 바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네, 뭐 관련된 좀 내용들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급상승 키워드로 올라왔는데 네. 첫 번째 관련 뉴스가 어떻게 보면 좀 반갑다고 해야 될지 뭐 뿌듯하다고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석 느껴지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3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창고에 머물렀었던 소녀상이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깜짝 등장했다라는 일본 것들이 대사관? 네, 이슈가 되면서 이제 급상승 키워드에 올라온 거예요.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대사관. 네, 주미 맞습니다. 일본 대사관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3년 전에 원래 그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으로 왔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는 건립을 하기로 이제 원래 돼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2017년 10월에 그 메릴랜드주 솔즈베리 대학교 안에 세워질 예정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앞두고 학교 측에서 무기한으로 연기를 해서 건립이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 몇몇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네. 계속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일본 측이 워낙 집요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 대사관 이제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 그걸 놓고 그 다음에 할머니께 사과를 할머니께 정의를 전쟁 네. 범죄 인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영어와 한국어로 외친 것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일본 대사관에서 두세 명이 밖으로 나와서 보기는 했는데 뭐 제재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뭐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정실 뭐 워싱턴 정대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있었던 소녀상을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대중과 네.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시위를 했고요.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이제 사실 전시를 못 하고 창고에만 이제 보관을 해놨던 소녀상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애날데일의 한 교회로 다시 이동해서 뭐 참석자들과 사진을 네네. 찍기도 했고요. 이제 지금까지 머물러 온 창고의 임대 기간이 끝나서 이제 뭐 다른 창고로 또 옮겨지기도 하는데 올해 안에 워싱턴의 소녀상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네. SNS나 댓글에서도 일본이 방해할수록 우리가 더 이슈화를 해야 된다. 또 워싱턴 DC 근처에 사는 한인들 역시도 바로 인근에 사는데 여기 소녀상이 와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런 좀 건립 장소를 같이 물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좀 우리가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들도 같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DC가 아무래도 그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이고 거기에 이제 모든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주미 일본 대사관 같은 경우 뭐 거의 대부분의 대사관들이었지만 그 DC에 그 매사추세츠 애비뉴라고 있어요. 그 길거리가 이제 엠버시 로우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대사관들이 이제 있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많은 외교관들 또 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창고를 지금 또 옮겨간다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광복절 관련한 외신. 네, 어떤 뭐 게 두 있나요? 번째 이슈는 역시 이제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이후에 북한의 반응 때문에 좀 나온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좀 같아요. 화가 났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무력 이제 시위를 지금 이제 일종의 하고 있죠. 네네. 뭐 이제 뭐 두 발의 발사체를 쏘기도 했고 또 다마 도발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것 중에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박사님하고 얘기를 꼭 저 하고 싶어서 북한 전문가는 가지고 왔어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부 언론들이 북한이 네. 트럼프를 믿고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기보다 트럼프나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하고 네. 우리한테 던지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쪽에는 아무래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레드라인이 있는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성질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약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좀 나빴던 거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네. 이제 북한에서 대변인이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이건 사실 그 북한이랑 감안하지 않고 들으면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대남 선전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보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갖고 약간 좀 격상된 감이 좀 있는데 작년 2018년 1월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나갔었고 그쪽에서는 리성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대남 공작을 막 하고 있는 뭐 통일전선부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좀 공식 기구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공식 기구로 요번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네, 청와대도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시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미 한 라인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내가 트윗을 올렸더니 네.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화법도 있었고 또 이제 남북 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간의 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더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라인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직접은 아니고 정상 간의 한라인이라기보다 이제 통해서 소식이 왔다라고 들려지고 일단 좀 속이 상하고 안타깝긴 한데 북한이 미국하고 좀 직거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은 이제 뭐 보니까는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보니까 굉장히 뭐 미국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좀 세게 나오는 것도 같고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그런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봐라라고 이제 압박을 넣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좀 댓글 반응도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데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좀 계산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저쪽 붙으려다가 잘못되면 어디도 지금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그만큼이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가 되게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이후에 뭐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좀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좀 그래도 도와주려는 게 우리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조금 상황 파악 좀 잘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저도 것도 좀 그런 사실입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을 보였던 외신 뉴스 키워드. 네. 네. 첫 번째 키워드가요. 참 저도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네네. 재밌기도 했는데 가짜 빈벽 사진이에요. 진짜 웃겨요, 그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네. 이제 한 유명 정치인이 얼음으로 뒤덮인 등반하는 산을 올렸는데 망신을 당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원로 정치인이긴 한데 이제 노익장을 일종의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걸 올린 네네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진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화면에 네. 사진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 확인하실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참 재밌는 게 마치 사진 자체는 뭔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사진이 네. 이제 그걸 계속 분석한 그 프랑스 네티즌도 그렇고 이거는 원래 그냥 바닥에서 기른 것 같은 그런 이제 각도인데 이거를 너무 사진을 티나요. 돌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올릴 때 이제 63세의 이 이제 의원이 이제 정상으로 가는 중턱의 빙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 네티즌들이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좀 티를 이제 어떻게 찾았냐 그 옆 뒤쪽에 있는 다른 등산객이 네네. 좀 나오는데 그 등산객이 절벽이라면은 불가능한 자세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직각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떠 있어야 되는 네, 수준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프랑스에서도 난리가 났고 영국에서도 뭐 난리가 났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 아니라 이건 정치인의 거짓말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그리고 것 같아요. 되게 웃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빙벽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옷에 이 지퍼가 직각으로 빙벽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빙벽을 오르는 상황이면 밑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떠갖고 직각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바닥을.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네. 각도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인정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의원님 베르트 네네. 의원이 답글이 눈사태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사진이 조작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프랑스 네티즌들이 뭐 정치
정치인이 정말 필사적이다. 휴가 때도 거짓말한다. 아무래도 그들의 천성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거의 조롱하는 식의 댓글이 4천여 개 이상 지금 뭐 달리고 악플보다 있는 약간 상황이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이게 이제 아마도 정치인들의 어딜 가나 똑같은 정말 유니버설한 생각인 것 같은 뭐 그렇던데 네 뭐 하여튼 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웃기는 해프닝이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다음 키워드가 참 정말 놀라운 키워드인데 기적의 착륙입니다. 기적의 착륙.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 충돌로 여객기가 충돌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객기가 착륙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가 살아남으면서 이제 이슈가 되는 키워드.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기적의 착륙 같은 경우 화면에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벌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활주로나 이런 데서 새들 못 날게 그러니까 거기서 업계 이제 막 치우고 막 이렇게 날려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쏘죠, 막.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 인공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을 네네. 한 다음에 세대와 충돌해서 비상 착륙을 했는데 사망자가 없었고 70여 명의 부상만 이제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지 시간 15일에 이제 그 에어버스 A321 여객기가 이륙 이후에 말씀하시는 갈매기 떼와 충돌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활주로에서 1km 떨어진 옥수수 밭에 여객기를 이제 무사히 착륙을 시켰다 그래요 기장이. 네. 아우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비상 트랩을 통해서 서둘러 탈출했는데 사고로 75명 정도가 다치긴 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장의 민첩한 대응과 성공적인 착륙을 이제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주로 이 착륙할 때 아마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벌드 네, 스트라이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다친 사람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댓글들도 보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가 좀 흥미로운 댓글 중에 하나는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네네.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공중에서 사고 났는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거의 기적 아니냐. 옥수수 밭이 최고의 완충 역할도 했고 또 조종자 옥수수 모두 칭찬한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요.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스마트 소녀라는 키워드인데요. 스마트 소녀. 네, 짧게 이야기 드리면 미국에서 엄마한테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자 네. 그 SNS를 스마트 냉장고로 한 친구의 사연이 화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달린 그 인터넷 이런 걸로 한 네, 거예요? 그걸로 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에 사는 15세 도로시라는 소녀가 스마트폰을 압수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스마트폰을 이제 유튜브에 빠져서 요리 도중에 유튜브 보느라고 불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네. 처음에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기에 인터넷이 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그래요? 통해 가지고 SNS를 했는데 그것도 엄마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기로 했는데 또 뺏겼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스마트 냉장고를 생각해서 야, 진짜. 냉장고에 있는 거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올려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야. 이게 좀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이게 국내 냉장고였습니다. 국내 브랜드사 엘사의 이제 엘사의? 네, 그 브랜드 스마트 냉장고여서요. 소위 그 회사는 이제 소위 뭐 사용자들이 마케팅해 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네요. 있잖아요. 또 다시 이제 또 마케팅 후광 효과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댓글에 보면은 이제 정말 저 친구 정도의 이제 수준이면 뭘 해도 되겠다. 또 그러니까. 고난은 인간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창의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네요. 야, 이제 안 되니까 게임기 갔다가 또 다른 게임기 갔다가 이제 결국에 냉장고까지. 네. 아. 그래서 이게 해시태그로 트위터에서 도로시에게 자유를 뭐 이런 식의 해시태그가 돌고 그 소녀 이름이 도로시. 12,000명 이상이 리트윗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속은 터질 것 같은데 저는 왠지 귀엽고 칭찬해주고 싶죠. 왜 이러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은 귀여운 그런 네.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빅색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 다뤄보는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책 읽는 두 분 함께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 이름 바꾸려고요. 네. 이름이 바꿔요? 입에 잘 안 붙어갖고. 그러니까 무책임한으로 해야죠. 된지 얼마나 아니요. 했다고 지금 약간 그 금요일 저녁에 아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같아서 네. 금요 반상회. 네. 반은 싫은데. 저희 마음이에요. 온상회 뭐 이런. 저희 마음이에요. 네, 금요 반상회로 바꾸기로 저희끼리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그래요? 우리 마음이죠 뭐. 좋네요, 뭐 이런. 아재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정신 연령은 소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금요 반상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다룰 주제,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걸로 네. 예정이 되어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폴리패스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 주에는 뭐 다른 이야기들 뭐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야당에서 굉장히 벼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네.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네, 산호맹 이력이 지금 뭐 야권에서 아주 그냥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네네. 뭐 먼저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산호맹. 네. 제가 사회 졸업하고 사회 나오니까 산호맹이 유명해졌어요. 저 때는 삼민투 세대였고요. 그때 산호맹은 뭐냐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네네. 노동자 연맹, 산호맹 약자를 이제 쓴 건데 동맹. 사실은 이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동권 조직에 학생 운동권 조직에 수많은 이제 이 조직들이 명멸해 왔어요. 지금까지 네. 항상 이 80년대 운동권들이 모이면 그 최형은 PD였어요, NL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3인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산호맹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들이 억눌렸다가 노동운동이 총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터져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노동자의 힘을 네. 정치 세력화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나중에 이 2000년대 직전에 네네. 민주노동당, 민노당이 됩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이 됐다가 지금 정의당만 남아 있고 이 통합진보당은 이 헌정사상 네네. 초유의 해산 정당 해산이 된 상태죠. 그것도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추동했던 거예요. 자, 산호맹은 91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9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공안 검찰 발표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남로당 이후 남한 내 가장 광범위하고 깊게 침투한 사회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네. 규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는 산호맹의 뭐 지도부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백태웅 회장과 박노해. 박노해 박노해 시인, 시인. 이 네. 본명은 박기평 씨, 그 둘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 산하에 이제 사회과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남한 사회과학원. 어찌 보면 울산대 20대 청년 교수 시절이니까 과학원의 이제 연구위원 자격으로 이제 가입해 네. 있었던 근데 것이고. 어쨌든 근데 당시 네. 재판이 걸리고 그랬을 때 산호맹도 그렇고 그 막 방금 말씀하신 그 조국 후보자가 속해 있었던 남한 사회과학원 네. 여기는 이적 단체로 규정을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산호맹은 이 반국가 단체, 반국가 조금 더 단체. 세게 처벌이 네네. 됐고 사회과학원도 네. 이게 처벌이 되긴 됐는데 이적 단체로 약간 톤다운이 돼서 처벌이 네네. 돼요. 그래서 조국 후보는 당시 징역 1년. 사렸죠. 그런데 예, 예. 6개월 구속 수감이 돼서 네. 6개월 구속 상태를 유지했고 마지막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DJ 정부 때 99년도에 사면 복권이 복권이 돼서 된 상황. 전과는 말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요 반상에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김현성 교수와 함께 조국 후보자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951호로 우리가 정했어요. 네. 반성회잖아요. 그러니까 아, 951호로 어우, 촌스러워요. 모이시면 됩니다. 나름 어우, 디테일하네. 촌스러워요. 네, 디테일하게. 네. 그래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 쟁점이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가 네,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또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법무장관 될 수는 법무장관이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될 수 여기에는 없다고 안 했어요. 예.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죠. 아무튼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약간은 이제 황교안식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네티즌들의 댓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김현성 교수님이 조국 지킴이 네. 그러신 아니 것 근데 같아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전복을 네. 가장 정말로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전두환 아니냐. 그렇죠. 내란은 뭐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을 한 군부 거잖아요. 쿠데타로.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국민을 학살까지 진짜로 했고. 성공한 쿠데타인 거고 그리고 그 하에서 황교안 대표는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6월 달에 임명한 정치 멘토 특보단에 이제 김현장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김현장 씨는 어떤 분이냐면 비산의 미문화원 사건에서 일종의 황교안 검사가 사형을 언도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용하는 거고 네. 조국은 안 되느냐라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또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 전향을 했다 안 했다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장 씨는 전향을 했고 조국은 전향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전향하지 않은 조국을 서울대 교수로 채용한 거잖아요.
서울대는 그렇죠.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그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행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법치주의자이신 황교안 대표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갖고 민주화 네. 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향을 해야 되느냐? 민주화 운동을 전향을 하면 어떻게 전향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좀 묻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조국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과거 활동이고 뭐 20대 국민의 청년 네, 조국 뜨거운 부족하고 가슴으로.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야권 인사들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끈했어요. 경제 민주화 이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 이게 그거 얘기인데? 아니죠. 이제 헌법적 안에 네네. 우리 헌법 안에 경제 민주화를 추구해야 되는 헌법적 조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걸 경제 민주화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하면 안 미화하는 거 된다.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그 있었을 하나의 네. 어떤 지향점이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심소봉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아니 그리고 그 그건 당시에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왜? 당시에 아까 우리 시사평 최영일 시사평론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당시 91년 90년대 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87년 어떤 민주화 운동 이후 그러니까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이 섰고 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네. 뽑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황당한 어떤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굉장히 폭발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그룹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네,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네. 그게 노동운동이에요, 그냥. 그 김종인 씨가 노동운동인데 그대로 썼죠. 예, 그 그 당시에도. 노동운동을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크게 경제 민주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나 전 이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념이에요, 이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냐. 그리고 자본주의, 그걸 시장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장경제, 두 번째 이 자유민주주의, 네. 세 번째 이 저 헌법 가치 수호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걸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 보수 진보의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민주당은 시장경제 추구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저 이 헌법 수호 안 합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의 구분을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잘 안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아 근데 오늘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좀 각을 네. 좀 세워주셔 토론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는- 똑같이 지금 저는-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조국 사실 좀 후보가 억지로 각을 세울 수는 어떻게 없잖아요. 조국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길 원하냐면 사회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 안 됩니까라고 반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회주의자가 아닐 수 있지만 20대 청년 조국 그때는 사회주의에 내가 경도됐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 여러 가지 그렇죠. 정치적 당연히 가치 안에 독재적 흡수될 공산주의랑 필요가 다르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민주화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네. 아베 정부 일본에도요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어찌됐든 뭐 북한이 없으니까 일본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북한은 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왕조 체제라고 이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왕조 체제라고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를 지금 병용하고 있는 네,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뭐 청문회 때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직 짧게 해주세요. 우리 끝내야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네. 사모펀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라는 게 자본주의 아주 자본시장의 극치거든요. 재테크, 되게. 재테크. 예. 사모펀드로 넘어가시려 하기 전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하. 네, 책임뉴스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4708님, 금요사랑채, 금요사랑빵 어떤가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좋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지금 두 분에 비해서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갖고 네, 반성에 너무 갈까 우리를 하고. 싫어하셔.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정훈님 제 머리에 흰머리 잡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없어요. 네. 실제 조명 좀 탓이에요, 조명 많아요. 탓. 사실은 실제 되게 많아요. 세치가 좀 있으시네요. 네. 주말에 네, 염색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롤모델이 강경화 장관. 네네. 홍콩 소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야죠, 지금 해야죠. 맞아 우리 해야 돼요. 네. 네. 중화권 출신 아이돌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중국 정부 지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엑소엘A를 네네네. 비롯해서 또 FX, 크리스탈 네. 등등등. 크리스탈 아닌데 누구지? 그 원래 여성 아이돌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굉장히 최영일 많아요. 빅토리아, 평론가님. 빅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크리스탈은 이제 저 소녀시대 수정. 제시카 동생이니까 한국인이고요. 네, 헷갈렸다. TMI입니다. 네네. 빅토리아가 네. 생각이 안 났어요.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중화권 그렇죠. 아이돌 멤버들이 네네. 많아요. 근데 이들이 일제히 하나의 중국을 선언하고 나선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는 게 네. 이 대만 출신도 있고 또 본토 출신도 그렇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뭐 양안 국가가 일국 양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홍콩에서 우리의 자치권을 돌려달라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중국은 하나다. 하나의 중국 이렇게 지지한 것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를 지지한 입장들인데 이거는 그들의 이제 애국심 내외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사실 아니냐. 뭐 애국심도 애국심이지만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설마 이제 그것만으로 네. 이게 움직였을까라는 뭐 약간 좀 합리적 의심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약간 보면 문화나 네.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특히 이제 유역비라는 친구가 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RT하고 그걸 이렇게 같이 동의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뭐 뭔가 이게 그냥 본인의 주체적 의지만이 가미돼 있을까? 노동의 압력이 있다. 예, 근데 우리 나는 옛날 뭐 그런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들어요. 2016년이었나요? 쯔위 씨가 트와이스 네네. 쯔위 씨가 원래 이제 타이완 출신이고 맞아요. 타이완기 그냥 프로그램 가서 타이완기를 들었다가 흔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매를 어려움을 받았죠. 받았던 네.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어쨌든 간에 지지 입장을 보내는 것이 본인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시장으로만 보면 네. 중국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홍콩 시장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압력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댓글로 네 입장은 뭐냐 아니면 중국식 웨이보 같은 이런 SNS로 자꾸 계속 물어보는구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겠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본인이 어떤 뭐 유역비의 짤방 같은 걸 그냥 던지면서 그냥 뭐 이런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홍콩 연예계도 사실 양분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 아재들이니까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저 성룡, 성룡. 성룡형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 예능에서 부르는데 그 거의 추석의 단골 메뉴로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렇죠. 그 정말 축권. 장수하는 성룡이 성룡은 본토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아 원래 그랬어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도 성룡이 나서 갖고서는 베이징 올림픽 방해하면 가만 안 있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수년째 성룡은 주로 본토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고 네네. 이번 시진핑 이 정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 글로벌 스타예요. 중화권 출신의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반대더라고요. 누구예요? 우리 따거. 따거, 네, 주윤발. 네, 주윤발 그리고 그게 양조위. 주윤발, 양조위, 네. 유덕화. 근데 2014년에는 우산 그런 입장을 했는데 우산혁명 때는 지금은 굉장히 신중한 지금은 신중해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간단한 게 그때 홍콩 우산혁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렇죠. 영화 캐스팅에서 다 물을 먹고 맞아요. 있는 한국식으로 거예요, 하면 약간 수년째. 블랙리스트에 오는 거죠. 블랙리스트. 네, 그래서 약간은 지금 문화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금 블랙리스트나 이런 어떤 통제가 굉장히 어떤 중국 사회라는 게 지금 뭐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외부에서 있는 SNS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국의 SNS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겨룰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한 그립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어찌됐든 조슈아 잉이라는 2014년 주도했던 친구가 네네. 시황제한테 한번 보자고 이게 어찌됐든 뭐 면담을 요청한 거잖아요. 같이 만나자 한번. 근데 약간 내용 자체가 이 시황제라고 얘기 약간 비꼬는 느낌이어갖고 조금 네. 좀 이렇게 진심이 담겼나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같은 네, 맥락 얘기는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했는데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중국이 네네. 받아들일 일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제 고민은 뭐냐면 홍콩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홍콩을 가고 근데 우산혁명보다 지금 이번 시위가 훨씬 거세고 그렇죠. 더 규모가 커요. 그렇죠. 홍콩 인구가 지금 700만? 근데 그 중에 지금 뭐 이 거의 100만 가까이가 이제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 네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예인들의 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배후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주말에 지금 대규모 시위가 좀 또 예정이 예정돼 되어 있죠. 있다서 네. 뭐 큰 사상 뭐, 충돌이 충돌이 없기를 없이 바랄 뿐인데 네, 뭐. 이 일대에 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그렇죠. 진출해 있는 선전 모습들이 지역에 한 잡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집결하고 두고 있다는.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반상회 시작을 했는데 뭐 어쨌든 내 이름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매주 바꾸죠, 뭐. 매주. 매주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쯤 되면 네. 끝날 때 영웅본색 주제가 틀어주세요. 딴딴딴딴. 아 입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즐거웠고요. 네, 네. 최영일 평론가님, 김현성 외래교수, 상지대 외래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주민 스포츠 시간입니다. 유럽 축구가 새 시즌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 챙겨보시는 분들 정말 밤잠 설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스포츠 지난번에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매호 대전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엘 클라시코의 주인공 레알 마드리드 그 FC 바르셀로나 어느 쪽이 최고 클럽인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동훈 기자 그리고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임기환 기자님. 네. 지난번에 호날두였어요. 네. 지금도 호날두입니까? 저는 사실 호날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네, 호날두의 이 실력 그리고 세간에 널리 퍼진 인성, 네. 미담 이런 스토리를 꾸준히 접해온지라 네. 이처럼 호날두 선수를 가까이 겪을 기회는 없었는데요. 더 직접적으로 겪어보니까 이제 호날두 팬을 좀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손절. 예. 손절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샤이 호날두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사실 호날두 선수의 플레이나 이런 네. 축구적인 경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네.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워서요. 그래서 우리 형은 이제부터 메시인 걸로. 예, 메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엘 클라시코로 넘어가겠는데 예. 어느 쪽 편이세요? 우리 김동훈 기자님. 저는 FC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네, 임경 기자님. 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호날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옮겼지만은. 아니고 호날두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뭐 호날두랑 손절을 했고 네. 예, 레알 마드리드는 원래부터 제가 좋아했던 클럽이고 네. 사실 모든 축구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드림 클럽으로 꿈꿉니다. 예, 저는 이제 축구 기자이기 때문에 네네. 예, 역시 레알 마드리드 한번 직접 취재해 가는 거를 또 꿈꾸고 있고 아, 제가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클럽입니다. 네. 김동훈 기자님 왜 FC 바르셀로나? 일단 좋아하세요? 뭐 말씀하셨지만 역사가 레알보다 3년이 길어요. 네, 조금 그리고 또, 먼저 했죠. 예, 그 어떤 경기력 면에서도 성적도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33번 그 라리가에서 우승을 했지만 FC 바르셀로나도 25번, 26번 네. 최근 10년 동안만 따지면은 7번 우승했어요. FC 바르셀로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일단 뭐 말씀드리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 왕족이 좋아하는 구단이었고 레알이잖아요. 헤알, 네. 그렇죠. 스페인어로 네. 그 왕족 왕립이죠. 로얄이라는 뜻의 이제 그 그렇죠. 레알을 헤알. 한 거죠. 예. 그리고 바면에 바르셀로나는 서민들이 지지했던 구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또 바르셀로나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레알 마드리드냐 아니면 FC 바르셀로나냐 응원한 팀 꼽아주시고요. 그 이유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훈 기자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역사적인 것이 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역사죠. 이 그렇죠. 두 엘 클라시코 예.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이제 두 라이벌들이 그냥 뭐 축구 라이벌이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라이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936년에 스페인 내전, 네. 그 프랑코 이 독재 정권이 네네. 들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 사실은 민족이 다르잖아요. 카탈루냐 그쵸. 쪽이죠. 그러니까 스페인 민족하고는 다른데 그 카탈루냐를 기반으로 한 바르셀로나를 이제 정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이 있는 그 좌파 정권을 또 이 탄압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1902년에 생기고요. 네. FC 바르셀로나가 1899년에 만들어졌는데 1930년 이전에는 뭐 라이벌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프랑코 우파 정권의 어떤 탄압 이것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더 강해지죠. 그렇군요. 임기현 기자님. 네, 네. 네. 좀 서문해 주세요. 예, 저는 직접 네. 바르셀로나 홈구장 깜노를 가봤습니다만은 응원 열기가 굉장하고요.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 팬들의 그 국기가 다릅니다. 스페인하고. 카탈로니아. 그렇죠. 예, 카탈루아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당직 사령문이라고 국기라고 하는데 그 국기가 따로 그 국기를 주렁주렁 걸고 있어요. 깜누 네. 가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역사 의식을 느낄 수 있고 뭐 지금 뭐 분리 독립해서 아예 다른 리그로 편성해야 된다, 라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뭐 지금은 들어갔지만 뭐 최근에까지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두 팀의 라이벌 의식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유럽 특히 뭐 프랑스 같은 프랑스나 뭐 스페인 같은 거 이런 공국이었잖아요 원래.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합쳐진 데라 갖고 그렇죠. 지역색도 굉장히 강하고 네. 완전히 자기네들이 다른 역사권이고 다른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은데 FC 바르셀로나도 있지만은 사실 프리메라 리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빌바오인가? 예. 네. 네, 거기는 순혈주의잖아요. 그렇죠. 저기 바스크 지방.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출신 선수들만 애틀레티코였나요? 빌바오. 아틀레틱 빌바오. 애틀레틱, 네. 예, 빌바오 속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지역색이 강하다. 지역색이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네들은 국가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 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네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경기장에 한 10만 명이 들어가는데요. 1950년대, 60년대에 프랑코 그 정권의 탄압이 심했을 때는 그 분리 독립 운동이 심했죠. 그때는 네. 그 깜푸누라는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이 카탈루냐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노래하고 그들의 언어로 응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카탈란이라는 그들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네네. 유일하게 그것은 프랑코 독재 정권도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르셀로나 여행 갔을 때 지하철 탔더니 출구가 오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마드리드를 갔더니 살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소시오라고 이제 네네. 예, 시민들이 그 주식처럼 이렇게 조합에 참여해서 네네.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스폰서도 뭐 보통 프로팀 보면은 가슴에 뭐 원성인이 해서 이렇게 예, 다 그 기업이 원성, 들어가는 혹은 3X 예,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카탈루냐 같은 경우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그런 아예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점이 좀 그래서 다른 없는 거군요. 로고 여기 앞에. 예, 어떤 기업을 전면적으로 후원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뭐 여러 질문이나 의견도 오셨는데 6709님, 김동훈 기자는 야구 전문인데 축구도 해박한 다재다능 기자네요. 친구입니까? 혹시 또 친구인가요? 시키셨나요? 지난번에 김용태라는 친구가 네, 두 그러니까. 명 있는데 어떤 김용태인지 몰랐는데 지금 뭐 친구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네, 순수한 팬으로. 네, 그리고 1481님, 네, 그 말씀 방금 질문하셨어요. 두 팀의 스폰 형태도 다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스폰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폰서를 안 한다. 그래서 앞에 그 기업 스폰서를 해주는 이제 기업 로고를 안 달고 이렇게 뛴다.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좀 다른 케이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브스에서 미국 경제지 네. 포브스에서 그 전 세계 구단 가치를 매겼을 때 일테면 이제 뭐 메이저리그 구단이건 뭐 통틀어서요. 거의 뭐 축구 구단 중에서는 레알과 바르사가 1, 2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5조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40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양 구단입니다. 근데 지금 5957님 최근에 후원자 생겼다는데요? 예, 그 라쿠텐이라고 최근에는 조금 정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그 일본의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시국상 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런 좀 메시 형. 변화의 흐름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또 우리 청취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잘못 얘기했는데 500만 달러, 40억 달러. 죄송합니다. 40억 달러. 40억 달러 이상. 네, 40억 달러 이상이랍니다. 5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어떨까요? 올 시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호날두는 이제 갔습니다. 호날두가 갔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역시 최고의 클럽이고 네. 예, 레알 마드리드가 또 슈퍼스타를 영입했습니다. 호날두를 대체할 누가 들어왔나요? 에당 아자르라고 예, 이 선수가 첼시에서 네네.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측면 공격수. 예.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하기 전에 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고의 측면 공격수였던 네네. 것처럼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샤도 그렇죠. 영입을 그러니까 알렸죠. 메시와 수아레스라는 걸출한 그 네네.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지만 여기에 올해 또 그 아자르에 대항해서 그리즈만을 영입했거든요. 아 프랑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격 삼각편대가 아주 멋진 플레이를 해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1156님 아자르가 요새 좀 체중이 불었대요. 좀 못 뛴다는 얘기를. 아, 예. 바르샤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좀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저 그 피구 선수 예. 스토리 제가 사실 김동훈 기자님 책에서 읽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 그 책이 이제 라이벌을 엮은 책인데 그 네. 중에서 엘클라시코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루이스 피구가 유로 2000년던가요? 그때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죠. 라이벌 팀으로. 네네. 그러니까 바르사 팬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렇겠죠. 깜푸누에 이제 경기를 하러 왔는데 그때 온갖 거를 다 집어던져요. 뭐 심지어 오. 돼지머리까지 집어던지고 뭐 유리병이니 당구공 이런 거 막 집어던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피구가 깜푸누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죠. 혹시 그걸 잘했나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갖고. 어땠나요? 축구 전문 기자. 레알 마드리드 이적해서 5시즌 정도 뛰었고요. 네네. 그래도 뭐 그 깜노에 갔을 때 약간 위축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피구 선수가 워낙 클래스가 그렇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도 인터밀란이라는 또 명문 클럽에 이적할 수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비슷한 기간을 뛰었지만은 네. 곧자를 그래서 전성기는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을 때가 예, 아니었나 바르셀로나 싶어요. 있을 때 그죠? 피구를 기억하시는 예. 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호나우지뉴 선수 이야기도 웃겼어요. 네. 호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거부했다면서요. 호나우지뉴 선수를. 못생겨서. 못생긴 게 진짜예요? 근데 정말 못생겨서 거부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런 정확한 거는 딱 없고 그냥 그런 약간 네. 얘기가 나오는 거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너무했다. 예, 그거는 약간 예. 되게 잘하잖아요. 호나우지뉴 선수 뭐 그렇죠. 월드 클래스인데. 예. 뭔가 아니 레알 마드리드 그런 게 있나? 양키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들어와 갖고서는 뭐 장발이면 머리도 잘라야 되고 뭐 그렇죠. 수염도 기르면 안 되고 이렇게 깔끔 댄디 막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그런 게 있나요? 그 팀의 규율 같은 거. 그런 게 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잘 또 생겨야 된다? 뭐 일단 그 스타 선수를 영입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뭐 호나우두 선수나 이런 선수는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예. 왜? 뭐 아니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네. 개성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스타가 검증된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렇죠. 갈라티코 정책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정책을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호날두가 그런 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갈라티코 1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비드 베컴이라든가 네네. 뭐 루이스 피구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바르사에서 데리고 온 건데요. 갈라티코 2기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호날두, 뭐 카카, 벤제마, 외질 이런 선수인데 이름만 들어도 뭐 반면에 FC 바르셀로나는요. 이 유소년 때부터 키워요 선수를. 메시도 원래 유소년 그렇죠. 팀 있었죠. 예. 칸데라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메시가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11살 때 그 좀 지병이 있었거든요. 지병이라 그러면 뭐 하는데 성장 호르몬 장애 선고를 받아요. 아. 근데 이 치료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대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그 명문 팀이죠. 리버플레이트. 거기서 네네. 이제 메시를 지켜봤는데 치료비를 감당 못하겠다. 얘가 그렇게 엄청난 선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해서 손을 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데리고 해가지고 와서. 메시를 지금의 메시로 성장시킨 팀이거든요. 그 야구로 치면 팜 시스템이 그렇죠. 되어 있는 팜, 그런 그렇죠. 거군요. 팜 시스템이죠. 그렇구나. 네, 하여튼 뭐 라이벌 경기는 두 라이벌들은 경기할 때 굉장히 피가 마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올해 이제 첫 엘 클라시코 언젠가요? 이번 시즌 첫 대결은 이제 정규 시즌, 정규 리그, 예,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예정이 네네. 돼 있는데요. 예, 우리 시각으로 10월 28일 새벽 3시 이 바르셀로나 홈구장인 네. 캄프누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아, 또 축구 팬들 또 잠 못 자는 재밌는 시간이 게요. 되겠는데. 그 라리가에서 역대 맞전적이 네. 72승 33무 72패로 똑같아요. 이야. 그럼 요번에 그러면 어떻게? 두 팀이 117년 동안 네. 지금 라이벌 대결 엘 클라시코를 했는데 네네. 96승 51무 95패 바르셀로나가 딱 1승을 더했거든요. 근데 정규리그에서는 똑같아요. 178전 72승 33무 72패. 네. 정말 120년 가까이 싸웠는데 전적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건 정말 그렇구나.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죠.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저는 뭐 이번 시즌도 확실하게 임기환 기자님은 저는 당연히 예, 레알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가 예. 이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십니다. 역시 축구는 뭐 많은 분들의 이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은데, 네 3080님 FC 바르셀로나 응원하시나 봅니다. 이번 호날두 노시어 이전부터 바르셀로나 좋아했어요. 네, 호날두도 좋아했는데 많이 서운하다고 참 좋아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7763님.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독일도 개막한데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이강인, 정우영, 황의조, 석현준 등 챙겨봐야 할 경기가 많아서 밤잠 설치는 시즌이 왔다라고 유유하셨지만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게 네, 보입니다. 네, 120년 동안 뜨거운 축구 전쟁 벌이고 있는 두 팀. 앞으로 또 어떤 전설, 사연을 만들어낼지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스포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동훈 기자, 그리고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